다시 이 문단 들어가가지고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문단 들어가가지고 미시독해 해주는 거야. 미시독해. 자, 이 문단부터 이제 미시독해가 들어갔는데 미시독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독해 방법론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분류, 대조, 대비 뭐 이런 식의 방법 이렇게 정보가 이제 전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세기 말에는 자, 시간에 관련된 표지는 네모해 주시고 상업화와 토지의 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신분과 경제 수준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져 신분 질서가 다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상황?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됐어. 자, 독서에서 문제 상황이 항상 발생이 되잖아? 그러면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는 고을마다 향교를 설치하여 백성을 유교 이념에 따라 교화하려 한 조정에게는 걸림돌로 인식이 되었어. 누구에게는? 주체 파악 잘해야 돼. 뭐야? 서프라이즈야? 갖다 주신 거야? 아, 진짜? 봐봐, 이래 잘해야 돼.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알겠어?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내가 하리보 갖다 드리니까 갖다 주잖아. 자, 조정에게는 무엇으로?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문제 상황이 조정한테는 큰 이슈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골칫거리였어. 자, 살인파는, 자, 살인파. 자, 중심 소재의, 자, 우리가 여기서 도식화 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글의 키워드는, 글의 키워드는 풍광계층이죠. 풍광계층. 풍광계층하고 살인파가 같은 정보로 인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범주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 글 내에서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두 개의 정보가 다르겠지. 근데 이 지문에 한해서는 그 작품에 한해서는 그 문제풀이에 한해서는 그 정보가 어때?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살인파에 대한 정보는 자, 풍광계층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수령과 향교 교사가 임기마다 교체되므로 교화의 지속성이 저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자, 유향소를 부활하고 풍광계층을 중용하여 향내 시행을 통한 향총 교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어.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살인파가 요 내용을 요 이유 때문에 요러한 주장을 누구에게? 이러한 주장을 조정에게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니들 지금 걸림돌 문제 상황에 놓여 있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누구에게? 조정에게. 그러면 조정 입장에서 어때?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가능한 거죠. 니들 그렇게 알아서 해준다고? 자동사냥 느낌인 거잖아. 지들이 알아서 해준대. 맞아? 자, 기존의 유향소 기존이란 말이 나왔죠. 기존. 자, 기존이란 말이 나왔으면 그러면 어때? 무조건 비교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야. 굳이 기존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공통적인 차이점을 읽어줘야 되겠죠. 향리나 백성이 수령을 능멸할 때 이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살인파가 구상한 유향소는 불효와 부재, 불목 그리고 향촌 질서로 교란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뭐야? 새로운 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기존의 유향소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문장을 잘 봐야 돼. 기존의 유향소의 기능에 이게 플러스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만 수행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문에서 그러한 것들을 의도했다면 보조사나 그런 것들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정보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을 거예요. 맞죠? 자, 당시에는 토지 상속과 관련한 부자간 혹은 형제간 다툼이 빈번 자주 있었는데 자, 이러한 사적 문제도 불목행위로 간주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토지 상속과 관련된 부자간 혹은 형제간의 다툼 자, 이런 것들도 무슨 행위로? 그렇지, 불목행위로 포함시켰다라는 거야.
상당히 폭넓게 향촌 개입의 문제에 간섭을 함으로써 지배권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누가? 살인파. 즉 누가? 풍광계층. 무엇을 통해서? 유향소를 통해서. 자, 이는 유가적 동목에 기반하여 소송 당사자들의 자발적 문제 해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에 의한 일방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자, 관에 의한 일방적 해결. 관은 뭡니까? 관, 연결해 주세요. 중앙 권력이에요. 중앙 권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너 잘못했어. 막 처벌하고 일방적으로 누구 편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맞아? 서로 만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양보할게. 그래? 그러면 너가 그거 양보한다면 나도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향소 복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유향소 복설은 강력한 반대론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건 과정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유향소가 수령의 견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어. 수령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견제를 끼고 무엇에 끼고 조건부로. 무슨 조건? 그렇지.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맞아? 그러니까 수령의 견제라는 말은 무슨 견제? 그렇지. 중앙 권력이야. 중앙 권력. 오케이? 이에 풍광계층은 제한적으로나마 왕조가 공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통해서 향촌 지배층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다. 왕조가 공인해? 수령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왕조가 공인한 권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향리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권한을 통해서는 오랫동안 향촌 지배층에 이루었던 향리보다 무엇은 우월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향리와 비교되는 정보죠. 향리보다 어때? 우월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고, 자, 향례를 시행하는 권한을 통해서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정보가 나열되어 있죠. 자, 향리를 감찰하는 권한과 그러면 향례를 시행하는 권한,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 나열되는 정보들은 어때? 각각 그 정보들을 연결만 하면 되겠지. 맞아? 향례를 감찰하는 권한, 자,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져 있고 향례를 시행하는 권한, 이러한 영향력을 시행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조선 초기 풍광계층이 글을 보니까 조선시대 풍광계층이 유향소를 통해 향촌 질서의 지배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네. 됐어? 좋아. 자, 이렇게 가글을 읽었으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요 비슷한 요 내용의 한 70% 정도의 내용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가글을 읽고 무작정 후다닥 집에 불난 사람처럼 나글로 바로 달려가는 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정리를 해야 돼. 알겠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나글을 보자. 나글은 이 글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글은 그 다음 문단에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선생님, 저는 가글을 읽고 가글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나글을 읽는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나요?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는 가나를 한 번에 독해를 한 다음에, 맞죠? 글을 푸는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속도와 정답률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자,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 이념에 기반하여 예제를 정비해 나갔다. 예의와 법제 이런 것들. 맞아? 그러니까 예에 관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세종 때에는 의례나 주례와 같은
세종 때에는 의례나 주례와 같은 경서 및 왕조의 예제를 연구하여 각종 예식의 목적과 절차 등을 오래에 정리하였고, 세종 때에는 그러면 어디에? 오래에 정리하였고, 자, 성종 때에는 오래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자, 미비점을 보완한 오래의를 편찬을 하였다. 맞지? 자, 오래와 오래의. 자, 지금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기호는 뭐 어떠한 기호의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뭐 조건이나 이런 것도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기호를 사용할 때는 그 기호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다 일관적이어야 돼. 같은 성격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동그라미나 세모를 치는 것만 지향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그 해당 문단별로만 또 정보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 맞아? 만약에 여기서 올해나 올해 이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서 이제 더 나오지 않고 끝난다 하면은 이 해당 문단에 해당되는 그 헷갈리는 정보만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주고, 다른 문단에서는 또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그 문단에 맞는 또 정보의 일관성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맞죠? 모두 왕실과 조정의 예식뿐만 아니라 향사례나 향음주례와 같은 향례도 포함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향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건 밑줄 쳐줘. 자, 여기서 밑줄은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점들. 공통점에 해당되는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과정이 이항독해라고 하거든요. 이항독해. 서로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정보가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이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독해 방법이야. 알겠어? 이게 미시독해의 한 방법론입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문지문의 특성상 과학지문처럼 막 두부 자르듯이 개념이 나눠지지 않아.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때? 시각적인 기호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는 거야. 알겠어? 향례를 국가의 예의 관련된 법전이죠. 법전에 포함된 것은 왕조가 표방하는 가족윤리, 향촌윤리, 군신윤리 등을 향촌에 전파하여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교 이념에 따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것도 뭐야? 올해와 올해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왕조의 의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정도 글을 읽었을 때 가와 나의 글을 알아야 돼. 가와 나의 글. 지금 일단은 이 왕조가, 조선시대 왕조가 향촌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향촌 그 시골 주민들을, 시골 지방민들을 어떻게 왕가의 예도나 법식,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교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그 모든 백성들한테 교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지점. 아, 그러면 가와 나의 글에 대해서 알겠지. 자, 이 과정 속에서 가의 글에서는 무엇과 충돌이 있다고 했어? 중앙 권력과 충돌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풍간계층이 조선시대 풍간계층이라는, 맞아? 지방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원래는 위양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자기들의 권력들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왕조에서는 얘네들이 어때? 지들끼리 막 향촌 질서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위양소라는 것을 없애버렸어. 근데 막 신분 질서가 막 뭉개지고, 그리고 지방민들이 막 그 개 돼지처럼 막 날뛰고 이러니까 왕조도 어때? 짜증난 거지.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얘네들한테 조금 당근을 주고, 맞지? 얘네들한테 권력 좀 주고, 얘네들한테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향촌 질서 교화를 맡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조금 권력을 줬더니 얘들이 알아서 존나 열심히 개처럼 잘했다는 거잖아. 유양소를 설립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 글을 보니까 그 왕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 그렇다면 이 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왕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포항관계야, 포항관계라고. 맞지? 포항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 글에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 가 글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놨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가글에서는 분명히 아까 뭐라고 해놨어.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이 중앙 왕조의 입장에서는 이 향촌 자치 세력이 풍광계층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의 원인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권력을 주고 얘네들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맞지? 수령의 건재를 받는다는 조건부로 유양소를 성립하게 해놓고, 유양소를 통해서 얘네들이 왕조가 해야 되는 그 향약에 관련된, 예약에 관련된 그러한 교화를, 유교적 정신의 교화를 얘네들한테 이제 맡겼다, 이런 내용이 가에 나오고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글이 되게 빨리 읽힌다는 거야. 그렇게 감을 잡으면. 자, 그러면 자, 향내 시행 장소를 향교로, 주관자를 수령으로 규정하고 수령이 초대하는 주요 참석자를 풍광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아, 풍광계층이 여기서 나옵니다. 풍광계층. 풍광계층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풍광계층 뭐 박스를 해놓으면 좋겠지. 자, 교화의 주체는 향교와 수령으로 대변되는 왕조였고, 왕조. 자, 그리고 교화의 주 대상은 풍광계층이었어. 왕조가 누굴 계층했다고? 풍광계층을 뭐 했다고? 교화시켰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특이 정보지. 나 그래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정보야. 이거 무조건 독해를 해야 돼. 왜 가글에서는 이 풍광계층을 이용해가지고 향촌 교화 질서를 자동 사냥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에서는 오히려 이 풍광계층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정보는 뭔가 특이한 정보잖아. 뭐지? 행정체제가 안정되지 않았던 조선 초기에는 수령의 향촌 통치에 풍광계층의 조력이 절실했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모든 인원을 다 지방에 파견할 수가 없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령을 보조하는 직임을 맡기면서 수령의 풍광계층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어. 이를 위해서 풍광계층을 유교 이념에 따라 교화할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아, 얘들을 먼저 가스라이팅을 하고, 맞지? 먼저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풍광계층을 이용하려고 하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백성을 교화시키려면 얘네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얘네들이 이제 교육이 되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향촌 질서를 교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어? 문제는. 자, 뭔가 특이 지점에 해당되는 건 별표. 하지만 풍광계층은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관이나 토지 등급을 매기는 위관이 자신들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어. 처음에는 어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고 하면서 막 도리어 수령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쉽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 결과를 알고 있다고 이미. 근데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야? 권력 앞에 굴복할 거야. 이미 가에서 우리는 스포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가나관의 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자, 성종 때는 올해일의 반포를 계기로 하여 향내의 시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던 시기였어. 자, 성종이 직접 향내를 시행하여 모범을 보였고, 향내를 시행한 수령에 대한 평가를 높이거나 향내 시행 여부를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지. 자, 이처럼 향내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향내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운 살인파의 유양소 복서 주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 이건 가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지. 성종 때 이러한 그 문화적,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살인파의 주장이 좀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지금 나에 대한 정보를 나에 관련된 완전히 새로운 정보로 인식을 하느냐, 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이해하느냐, 이러면 완전히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야. 맞지? 풍광계층이 교화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자, 향촌의 풍선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방간의 보고는 그러한 우려를 잠재웠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정보 밑줄 쳐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종의 윤허. 성종의 어때? 성종의 허락으로 왕이 무엇인가를 허락하는 것을 윤허한다고 합니다. 성종의 윤허로, 자, 유양소가 복설된 이후 향내 시행의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 별표.
달라졌다, 다르다, 변화한다, 이런 정보들 항상 별표 쳐주시고, 중립정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봐야 돼요. 항상 잘 봐야 돼요. 이런 정보는. 살인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유양소를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럼 그렇지. 달라졌다라는 말은 최소 2개 이상의 정보. 변화한다, 달라진다, 이런 정보는 항상 2개 이상의 정보로 나눠진다고.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 첫 번째, 살인파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유양소를 중심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무슨 정보? 살인파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지역이겠지. 여기서는 향교와 수령을 중심으로 향례가 시행되었어. 그러니까 향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례라는 것은 뭐야? 향례라는 것은 조선의 왕조가 향촌의 향촌의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 맞지? 이 개, 돼지 같은 민중들을 예의와 질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거야. 맞아? 근데 살인파가 영향이 강한 지역은 유양소를 중심으로 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했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든 수령과 풍광계층 서로 협력적이었다는 거야. 이미 가에서 수포당했지. 수령이 유양소의 향례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그렇지. 왕조에서 직접 그 유양소, 얘네 동아리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유양소는 향례를 할 때 마치 보고를 한다는 거야. 맞지? 정부에 보고를 하듯이 보고를 한다는 거야. 풍광계층은 향례가 왕조의 유기적 교화 정책을 향촌 질서에 구현하는 것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어. 왜? 아까 처음에 어떻게 됐어? 그렇지. 교화 당했잖아. 가스라이팅 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막 향촌 질서 교화를 막 담당했겠지. 맞아? 아빠한테 대드는 새끼들 보면은 막 회초리 때리면서 이 새끼야 상거 오류는 모르는 새끼 하면서 막 숟가락으로 막 존나 두들겨 패고 막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알겠어? 향례는 중앙과 향촌의 노력에 힘입어 지방 곳곳에 전파되었고, 자, 이렇게 향촌 사회의 유교적 질서가 구축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조직된 유양소는 조정에서 파견한 수령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죠. 가의 첫 번째 문단. 맞죠? 왕조의 중앙집권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맞지? 처음에 이제 조직된 유양소는 뭔가 조직적이지 않았어. 그냥 풍광계층이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됐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어때? 이 새끼들 뭐야 하면서 없애버렸다고 했잖아. 자, 가 15세기 말엽 조정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 굳이 독립적인 기구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나?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네가 정부의 간섭을 갖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구였다는 거지. 아니야. 서로 협력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지금은 시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글을 읽고 이거 파악하고 막 나글 읽고 이런 경우에 독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되게 근시안적인 거야. 결국에 나글을 읽어야지 이 글이 하나의 글로서 파악이 되는 거야. 나글까지 읽으니까 어때? 확실하게 유양소가 복설이 된 것이 맞지? 결국에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복설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풍광계층? 아니야. 조정이야, 조정. 맞아? 그러니까 풍광계층의 이 욕망을 조정이 이용을 한 거라고. 지방 향촌사회에서 뭔가 권력을 구가하고 싶고 자기들의 위상을 막 나타내고 싶어 하는 이 풍광계층의 욕망을 정부에서 잘 파악을 하고 얘네들한테 적절한 당근을 주고 귀찮은 일을 시킨 거라고. 그 귀찮은 일이라는 것은 향촌의 교화 질서를 맡기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네들부터 교화를 하고, 야, 이 새끼들아, 숟가락 무슨 손으로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밥 무슨 손가락으로 먹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겠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독립적인 기구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각을만 읽고 판단을 하면은 애매할 수 있으나 낙을까지 읽고 판단을 하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정보들. 맞지? 이 문제는 잘 만든 거야. 이게 지금 수능 유형이거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내 말을.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각을만 읽었는데 털리는 선택지가 있고 이런다? 쉽게 답이 보이는 선택지가 있고 이런다? 조심해야 돼. 응? 응. 풍광계층. 핵심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고려시대의 세습적 관리 계층으로부터 유래하였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대응을 하는 정보죠. 유양소의 부활 덕분에 향촌 지배층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다. 가의 마지막 글에서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 향리를 감찰하는 권한을 통해서 향리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다. 두 개의 권한이 있다고 했었죠. 향리를 감찰하는 권한 그리고 향약을 주관하면서 지방민에 대한 권력 지배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가 있었지. 살인파를 배출한 계층으로서 살인, 풍광계층 같은 정보였지. 향촌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얘네들이 감히 말대꾸를 해? 자식이 부모님한테 말대꾸를 해? 숟가락 들고 나선다는 거죠. 맞죠? 회초리 들고 나선다는 거죠. 맞아요? 100만 풍광계층이 그냥 지방에서 그냥 회초리 들고 나서는 거야. 맞아? 조정이 설치한 기관보다 자신이 조직한 기구에 의해서 향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는 했는데 혁파당했죠. 꺼져 이 새끼들 하면서 혁파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0년의 시간 동안 100년의 존버 끝에 맞아? 빌드업을 크게 한 거지. 막 살인파 배출해가지고 맞지? 정계에다가 자기의 아이들을 심은 거야. 자기의 사상을 가진 애들을 정계에 진출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목소리를 키우더니 결국에는 유양소를 부활시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나를 참고하여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지배층이죠. 풍광계층이 지배층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니은은 교화의 주 대상은 풍광계층이었다. 자, 지배층으로서의 풍광계층과 교화 대상으로 있어서 풍광계층에 대한 내용.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자,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지문에 찾아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일단 지배층으로서의 풍광계층들은 맞아? 자신들의 지배층으로서의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도했지? 그렇지. 유향소 건립을 통해 가지고 유향소를 통해 가지고 향촌 지배를 강화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배층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같은 풍광계층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지배층으로서의 풍광계층은 지배층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면 그 밑에 누가 깔려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깔려있는 애들은 누구겠어? 백성들이겠지. 일단 백성들을 지배하는 입장으로서의 그 풍광계층의 의의를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교화 대상은 지배층과는 달리 뭐야? 깔려있어. 얘 오히려 깔려있어. 누가 교화를 한다는 거야? 조정에서 그 얘네들을 교화 대상으로 삼았어. 얘네들을 왜 교화 대상으로 삼았어? 왜? 얘네들을 교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얘네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잖아. 향촌 질서나 지방자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향촌 질서를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 자, 향촌 질서를 안정시킴으로써 그러면서 중앙 정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네들을 교화 대상으로 삼은 거지. 됐어? 이 내용과 가장 일치한 내용의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지. 맞아? 자, 주체만 잘 찾아도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긍정 발문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라는 게 뭐냐면 긍정 발문은 항상 선정리 후판단이야. 뭐라고? 긍정 발문. 옳은 거 하나 고르는 문제잖아. 긍정 발문은 항상 선정리 후판단. 자, 부정 발문은 무조건 하나하나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들아.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하나 소거, 이거 읽었어, 이거 읽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 소거하면서 푸는데 절대 긍정 발문은 소거하면 안 돼.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는 풀 수 있더라도 실력은 안 올라. 실력을 올리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너희들. 맞아? 물론 지금 시간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력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긍정 발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정리 후판단을 해. 선정리는 무엇이냐? 자, 항상 긍정 발문은 이런 식으로 범위 설정이 되어 있어. 범위 설정이. 자, 내 말을 듣고 이제 앞으로 긍정 발문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긍정 발문은 항상 뭐 A라든지 밑줄이라든지 A, B 비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있어?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그 범위 부분에 대한 뭐 핵심 정보를 찾으라는 거야. 핵심 정보. 핵심 정보가 뭔데? 단 하나로 귀결되는 정보. 단 하나로 귀결되는 정보를 찾으라는 거야. 과정? 아니야. 과정, 빌드업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핵심 정보 하나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렇게 핵심 정보를 하나 찾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맞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이 내가 생각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에 밑줄이라도 쳐줘. 알겠어? 근처에서라도 좀 찾아봐. 그래서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귀결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됐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어때?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곰곰이 너희들이 지배층으로서의 그 풍광계층 지배층으로 풍광계층을 글의 내용을 고려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교화 대상으로서의 풍광계층을 이 나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해야 돼.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긍정 발문은 어떠한 요령이나 꼼수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근본적으로 텍스트 이해에 대한 사고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서 문제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하시면은 진짜 점수가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기존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몇 번 들었겠지만 제가 이제 현역 때 국어 공부를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하루에 문제집 하는 것씩 막 풀면서도 점수가 막 7, 80점대 막 고정돼가지고 막 점수의 정체기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수학과 영어는 그냥 미친 듯이 하니까 쭉쭉 오르더라고. 근데 국어는 안 올라. 왜 그럴까? 국어는 이제 방법론이 중요한 거야. 방법론이. 알겠어? 방법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으로 때려박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2, 1, 2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맞죠? 선생님, 저는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아래 등급인데요. 더 아래 등급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 발문에 대한 일치 불일치의 내용을 이제 빨리 연결해 가는 방식으로 그 연습을 하시는데 이건 양적인 문제풀이로 가능합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턱 막혀요. 막 하다가 이 지점에서 결국 턱 막히는데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고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그 해설 강의할 때 이 긍정 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지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향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향내에 대한 설명. 자, 향내. 자, 이것도 이제 큰 정보를 보라는 거야. 맞지? 자, 세종 때에 편찬된 올해에는 향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종 때에 편찬된 올해에는 향내의 시행 장소로 유향소를 설정하였다.
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항독기를 해놨다고 한다면 뭐 슬쩍슬쩍 보면서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향내에 대해서 가장 그 향내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들. 결국에는 이 향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방 향촌 제도의 중앙 지배권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지금 위에 5번, 6번, 4번, 5번, 6번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각인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방 향촌의 중앙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행정 체계로서 향내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맞지? 자, 그러한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좀 보라고. 맞아? 그러면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3, 4, 5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향소가 복설된 이후에는 향내 시행의 주체가 풍간계층으로 일원화되었다? 풍간계층으로 일원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내용에 걸맞지 않아. 풍간계층으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은 풍간계층이 향내 시행을 완전히 주관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중앙 왕권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고 얘네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이제 작동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야. 맞아? 향촌의 풍속 계량이 활발히 시급하다는 지방관들의 보고는 유향소의 복설 주장을 일축은 뭐야? 없애게 하다, 줄어들게 하다라는 뜻이지. 반대 내용이지. 맞아? 답은 4번이야. 일반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맞죠? 일반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뭐 잘 빠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냥 부정 갈문처럼 문제가 털렸죠. 사실 7번 유형은 좀 잘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좋은 문제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자, 보기. 자, 보기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례가 나오는 것이냐. 오케이? 자, 보기는 새로운 개념이냐, 사례냐.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인문 영역의 보기 문제하고 사회 문제의 보기 문제가 동일해요. 푸는 방법이. 보기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특정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어떤 특정한 개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기도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비교의 개념으로 가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유학의 수기침 막 이런 개념이 났어. 유학의 수기침 막 그래가지고 막 본문에서 막 이기론이 막 설명되어 있어. 이는 뭐고 기는 뭐다 막 하면서 이기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근데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막 이런 개념이 나와. 이건 뭐야? 이것도 개념적인 내용이지. 아, 이거 뭐가 하라는 거야? 본문에 있는 개념이랑 비교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차이점이지? 바로 비교 분석의 관점에서 정보를 분리하다 보면 어때?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사례를 보자. 만약에 사례가 나왔어.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사례죠. 누가 봐도 죽기 직전이죠, 지금. 누가 봐도 죽기 직전이야. 자, 어떡하죠? 아직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 나 진짜 어제 나 어버이날인 줄 모르고 어제 어버이날 맞았지. 나 나쁜 놈인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쌍욕을 박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서럽더라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는 아파가지고 막 연락도 못 드리고 막 최근에 연락 못 했거든. 원래 밥 먹을 때 막 밥 사진 막 찍어서 보내.
엄마 막 나 지금 막 소처럼 먹는다 막 이러면서 밥 이만큼 쌓아놓고 막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은 엄마가 답장을 한 3일에 한 번씩 해줘. 아 근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마음을 달래주려고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돈이 아깝지는 않죠. 당연히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 사례가 나온다. 사례가 나오면 자, 그 지문을 개념을 어때? 자, 적용을 해줘야 돼. 적용. 지문의 개념을 적용.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문의 이제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고을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유양소에서 술 마시는 예를 마련했는데 자, 나이 8, 90이 된 사람들을 한 자리, 자, 6, 70이 된 사람들이 한 자리, 50 이하를 한 자리로 만들기. 약간 고중이 잘못된 것 같아. 조선시대 때 이 나이까지 산 사람이 없었는데, 맞지? 기대 수명이 되게 짧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자, 나이로서 구별하게 한 것이다. 한 사람이 서문을 읽고 말하기를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뭐야? 유양소에서 향촌 질서를 교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향촌 질서를 교화했구나. 향촌 질서 교화에 대한 사례야. 맞지? 자, 그럼 바로 보자. 자, 유양소에서 마련한 향내에서 효성과 우애를 소홀한 자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위에 나와 있죠. 유양소를 복설하여 일반 백성의 행위를 폭넓게 규제하려고 한 살인파의 구상과 부합을 하겠군. 자, 중요한 거는 살인파, 누구? 그렇지. 풍광계층. 이 풍광계층은 유양소를 복설하고 싶어 했어? 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지? 자, 이 수단은 이러한 식의 이제 일반 백성에게 이제 교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일반 백성들에 대한 지배의식을 좀 공고히 할 수가 있었겠죠.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선택지 같아요. 고을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예를 마련했다는 것은 살인파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향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충하지 않겠군. 자, 이번 선택지가 제일 재밌었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딱 그 사설 모의고사스러운 선택지야. 살인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누가 향례를 주관했다고 했어? 풍광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이 향례를 주관했다고 했죠. 살인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향례가 진행되지 않았죠. 그 수령을 중심으로 향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충 무슨 뜻이야? 반대되다는 거야. 반대되지 않겠군. 맞아? 딱 사설 모의고사스럽죠. 자, 친구에게 신의 없는 자와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자,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징계하겠다. 향촌 질서의 선봉장인 풍광계층 살인파가 유양소를 통해서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향촌 윤리와 군신 윤리를 향촌에 전파하려는 왕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왕조가 이 풍광계층을 교화를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교화를 했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왜 이제 향촌에서 이러한 그 백성들을 교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풍광계층이 이해를 한 거잖아. 그 교화를 당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나이로서 자리를 구별하여 향례를 시행한 것은 풍광계층이 향리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여 향촌의 상하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군. 이 말에 논리적 근거가 성립이 되려면 풍광계층이 일반적인 향리보다 나이가 많았어야 된다라는 근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만들다 말았어. 문제가 좋지가 않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이거는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능멸하다. 넘겨다보다는 무시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간과하다라는 뜻이요. 맞아? 간과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10에서 13번 글은 자, 여러분 10에서 13번 글은 자, 10에서 13번 글은
자, 10에서 13번 글은 자, 일반적으로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 하느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다 해설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뭐 다음번에도 이럴 것이 다음번에 절대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못한 문제들은 다 1대1 질문을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줄 거니까 언제? 내일. 바로 내일 다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줄 거니까 내일 다 그 질문하실 분들은 일단 다 써서 오세요. 말씀드렸듯이 5시 이후에 제가 그 고3들 다 털고 여러분들 다 지답 받아줄 거예요. 싹 다. 알겠죠? 싹 다 받으세요. 싹 다 의무적으로 받으세요. 의무적으로 내일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저랑 1대1 한 번씩 다 상담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지답 다 쓰세요. 자, 사회지문. 제가 단과 수업은 원래 빡세게 하거든요. 지금 고3 단과 하는 애들도 다 1대1 클리닝 해주고 있잖아. 맞지? 자,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이래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습니다. 자, 재종반 수업도 내가 최선 다하려고 하지만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다 그거 케어를 하지 못하죠. 불특정 자수. 맞죠? 막 수업을 한 애들 안 애들 해가지고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50명, 60명 애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질문을 하러 와요. 맞죠? 신경 써주기가 되게 힘든데, 특강은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싹 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 똑같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사안의 법률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관련된 법률 문헌에 대한 해석이 선행해야 된다.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면 법률 문헌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된다. 선후관계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실전 독해에서 우리가 밑줄과 화살표는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독해를 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막 읽기 트레이닝 하면서 막 열심히 옆에 막 적으면서 하잖아. 실전 독해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맞지? 가령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충격한 것이 위험한 것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것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라고 하자. 이때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해석은 법적 판단의 결과뿐 아니라 그 정당성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다. 무엇은? 해석은 결과와 정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알겠어? 그렇다면 이 글은 법률 해석의 방법,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 맞아? 법률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법률의 입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해석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구나.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주관적 해석론. 맞아?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객관적 해석론. 자, 네 번째 문단을 보니까 뭐 있어? 목적론적 해석론. 근데 네 번째 문단을 보면은 목적론적 해석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해석이란 말도 나오고 있죠. 역사적 해석. 맞나요? 즉, 네 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나오고 있어. 맞지?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비교하는 방법으로 읽으면 돼요. 맞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읽으면 되고, 자,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보기 문제 볼까요? 사례죠. 사례 적용이에요. 자, 볼 때
키워드 연결이 되게 중요한 거야. A는 뭘로 연결해야 돼? 자, 객관적 해석론을 보니까 주관적 해석론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였어? 주관적 해석론은 의미? 그렇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관적 해석론의 핵심 바로 뭐냐면 법관의 역할은 법률 제정, 당시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이 부여한 법률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맞아? 그러니까 법관의 역할은, 판사의 역할은 맞아? 그냥 법률을 해석하는, 그냥 해석 싸게 수준이라는 거야. 해석 싸게 불과하다는 거야. 자의적으로 법관이 퍼포먼스를 벌이지 말라는 거야. 그냥 법에 쓰여진 것 그대로 읊어내기만 하는 게 법관의 역할이라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입법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입법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입법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법률 자체의 내용이 원래 오리지널 내용이 중요하니까 뭐 하지 말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야지 무엇을 확보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객관적 해석론은 법률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 법률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 자, 지금 문단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죠? 문단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기호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한 문단에 2개 이상의 정보가 막 섞여 있을 때, 그때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법관은 현재 시점에서 법률 자체의 객관적인 목적을 탐구하여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관이 법률 자체를 얘는 반대로 어때?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위에 거는 어때? 절대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밝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지. 법률 자체의 의미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법관이 그 법률에 대해서 의미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아니야. 시대에 따라서 항상 사회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한들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당시에는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해석론이라는 거야. 법관은 기계적으로 객관적 해석론에 따르면 법관은 기계적으로 법률을 말하는 입이 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자의적으로 직접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목적론적 해석. 자, 문헌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이 주로 거론이 된다. 자, 목적론적 해석이 세 번째 해석이죠. 해석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문헌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문헌의 의미가 일의적이지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거나 표면적으로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만으로는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면, 자, 이게 포인트죠. 다른 법률뿐 아니라 법질서 전체와 모순되지 않는 체계적 해석이 시도될 수가 있다. 확장해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네 번째 논의죠. 입법 과정의 논의를 찬용, 입법 과정의 논의를 참고 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탐색. 자, 입법 현역 취지가 기록된 문서 등을 살펴 법률의 제정 시점이 중요한 거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법률의 제정 시점에 고려될 만한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법률을 해석하는 게 역사적 해석. 오케이? 자, 뒤에 부분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좀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A 부분은 지금 어떠한 의견으로 어떠한 해석론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사례잖아. 사례면은
이 사례를 별도의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읽었던 우리의 4가지 법적인 해석 중에 어떤 것이 각각 여기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임차인은 통상은 보통이죠. 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을 의미하지만 문헌적 해석에 매여 문헌적 해석이니까 목적론적 해석인가? 갑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률을 형성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과 민간 임대주택법 자체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갑도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자, 어떠한 해석론이죠? 그렇지. 왜? 여기서 보니까 너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의적인 해석이다. 자, 임차인의 우선은 통상적인 의미로 그리고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타당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해석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갑이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결과물이다. A의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네. 맞아? 자, A가 판단이 안 되면 B를 통해서도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무슨 정보? 주관적 해석론이죠. 자, 됐나요? 자, 그럼 선택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꼼꼼하게 논리적 의미를 판단을 해봅시다. 자, 객관적 A는 객이고 B는 주. 자, A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 범위 밖의 의미를 사용을 하였고 임차인이라는 의미를 그냥 말 그대로 계약서상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라는 통상적인 의미 밖으로 임차인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제 B의 해석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범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A는 통상적인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넓은 범위를 확장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A는 될 수 없어. B는 맞고. A와 B는 모두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건 A는 맞고 B는 틀리고. 맞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 문헌이 담고 있는 단어와 문장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밖으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A의 입장이겠지. 자, 그리고 3번은 애초에 우리가 객주로 나눴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맞지? 4번. 답이 나오죠. 4번으로. 자, 그리고 10번이 의외로 10번이 의외로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10번? 맞죠? 10번의 답이 뭐였죠? 자, 보시면 10번이 의외로 좀 헷갈렸던 문제 같은데 선생님 학설이 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막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사실 요 문제가 반은 잘 만들었고 반은 잘못 만든 게 뭐냐면 요즘에 이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 평가원의 문제가 원래 한 10년 전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관련된 선택지들만 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정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 전개 방식만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는 해요. 맞죠?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저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학설을 비교하며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한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문단
맞죠? 세 번째 문단하고 이제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특히나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올 수는 있어. 근거는 찾을 수가 있거든. 한편 주관적 해석론이 입법자의 의도 파악을 해석의 목표로 삼다고 해서 역사적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도 입법자의 의도가 밝혀질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해석론 또한 목적론적 해석뿐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서 주관적 해석론과 그리고 이제 목적론과 해석, 목적론적 해석 맞죠? 자, 이런 식의 각각의 이론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좀 전개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통적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좀 이견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해요. 자, 11번과 12번은 딱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지문. 자, 보도록 할게요. 과학지문. 자, 과학지문. 자, 과학지문 읽으실 때는 자, 유일하게 독서 지문에선 과학 지문이 그나마 좀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과학 지문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자,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구조화. 자, 유일하게 필기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지문이 과학 지문이에요. 필기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과학 지문. 오케이? 자, 한번 볼게. 그리고 정보 분류도 잘해야 돼. 정보 분류. 그리고 지문 내에서의 도식화도 잘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을 인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를 흐르게 한다면 맞지? 글을 더럽게 썼죠. 빛을 방출하는 소자이래. 발광 다이오드 중 유기물질의 발광체로 사용하는 소자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발광체로 사용한대? 유기물질의 발광체로 사용한대. 맞지? 자, 그것을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오늘날 컴퓨터 모니터나 TV의 디스플레이 등에 널리 사용된다.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 발광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한 화소는 3개의 기본 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기본적인 정보, 일반적인 정보들 밑줄 쳐주면서 독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 화소 각각은 발광층, 빛을 내는 발광층인 유기물질로 만든 얇은 막의 양쪽에 전자를 주입하는 자, 구조화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필기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얇은 막의 양쪽에 전자를 주입하는 음극과 자, 여기서 음극과 그리고 양공을 주입하는 양극 이 부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는 전자를 주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양공 전자가 빠져있는 그 주머니를 양공이라고 하죠. 자, 양공을 주입한다. 양공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발광층의 유기물질은 자, 발광층인 유기물질로 만든 얇은 막의 양쪽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얇은 막이 있고 얇은 막의 양쪽에 두 개의 극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유기물질로 만든 얇은 막이 이 가운데 얇은 막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기물질. 자, 발광층의 유기물질은 전압이 인가되면 빨강이나 초록 혹은 파랑의 빛을 낼 수가 있다. 이 유기물질은 자, 여기에 전압이 인가가 된다면 자, 그러면 빨, 초, 파의 빛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죠. 이 과정은 똑같은 말이야. 음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양극에서 주입된 양공이 발광측에서 만나 들뜬 상태의 전자 양공쌍인 여기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여기자가 금세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이다. 문장이 더럽게 기네. 맞지? 자, 여기서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고 양극에서 양공이 방출이 돼. 자, 그러면 어때?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자 쌍이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전자 양공, 여기서 쌍은 전자와 양공의 쌍이야. 전자하고 양공이 만났어. 그러면 어때? 에너지가 올라가겠지. 맞아? 에너지가 올라가. 그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것을 들뜬 상태의 들뜬 상태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야. 자, 이건 들뜬 상태야. 자, 수특 지문에서도 나오죠. 자, 전자가 들뜬 상태라는 것은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맞아? 에너지가 높은 입자는 자, 이 에너지를 어때? 방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면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방출이 되잖아? 이때 방출될 때 무엇이 나온다는 거야? 빛이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어? 모든 입자들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전이 될 때 그 과정에서 빛이 나와. 맞아? 이번 수능 특강 이번 지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 지문에서도 그랬잖아. 이 전자가 맞지? 전자가 외부의 외부의 전류의 그 외부 그러니까 수소에 그 전류를 방전시키면은 그 수소 입자 주변 수소 원소 주변을 돌고 있던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돼가지고 막 돌다가 이제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이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그 일반적인 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 수소 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발견을 보어가 하게 된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 지문이 막 나오고 있잖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전자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빛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자, 근데 그 빛 에너지의 발생은 얼마나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느냐. 즉 해당 여기자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각각의 색깔을 결정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정보는 자 이런 거지. 자 에너지의 크기와 오케이 이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그리고 자 파장은 반비례 관계야. 맞아? 그러니까 그 여기자 전자 양공 쌍이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내뱉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유기물질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다르며 이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는 말을 저렇게 적용했어. 맞아? 자, 빨강의 파장이 가장 길다라는 것은 빨강이라는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가장 크다, 작다라는 거야. 파랑의 파장이 가장 짧다라는 것은 파랑의 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졸라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파장의 크기의 순에 따라서 에너지가 소모된 순서를 따지자면 파랑, 초록, 빨강이라는 거야. 자, 됐어? 그렇다면 OLED가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을 적절한 밝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은 맞아? 이 각각의 음극과 양극에 얼마나 많은 전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맞지? 이 각각의 색깔 값이 정해진다는 거지. 파랑의 값을 내기 위한 전력의 값이 있을 것이고 초록의 색깔을 내기 위한 빨강의 값을 내기 위한 뭐 전력의 세팅 값들이 차이가 있을 건데 절대값만 보자면 파랑이 제일 크고 초록이
작고 그 다음에 빨강이 제일 적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과학 지문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바로 이제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질문을 하실 때 좀 자기가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질문할 범위 설정을 해가지고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본인의 그 모의고사 오답 노트 있죠? 오답 노트 이제 갖고 오시고, 그리고 본인의 최근 모의고사, 본인이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에 관련된 본인의 이제 피드백 정도, 한두 문장 정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상담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개별 진답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끊어주세요.